네, 이제 좀 전까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큰 산 하나 넘었고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잠시 워밍업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자, 실무적인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법도 대항력, 우선 변제적 효력, 주택임대차법에서 보았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항력의 주택임대차법은 어떻게 됐죠? 이사 전입신고, 우선 변제 효력은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하지만 상가 건물의 전입신고는 없죠? 전입신고에 관련해서 뭐가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즉 전입신고를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에서 나왔던 내용, 양수일 때 임대인의 진을 승계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무산변제 효력은 특징이 뭐였죠? 확정일자령. 여기서는 이사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플러스 확정일자면 우선변제 효력,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법정 담보물권. 제가 뭐라고 했죠? 그냥 저당권을 생각할 수 있죠. 즉 물권과 유사한 어떤 효력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왜 그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효력을 갖추게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등기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가능한데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제도 활용 안 되고 전세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전세권이 설정이 활용이 많이 됩니다. 고액일수록. 여러분들이 번화가 갔을 때 1층에 대형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은행 보실 수 있는데 그 등기부 다 떼보시면 전세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효력, 2, 3위 전입신고, 사업자 등록 신청, 확정일자 이러한 개념들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세권에 기해서 효력을 주장하면 되죠. 전세권에는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이 있다. 용익물권적 권능은 존속기간 만료로 별도의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담보물적 권능, 즉 전세보증금은 반환받을까지 효력이 있다. 전세권은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 전세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달리 대항력 우선변제 효력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액일수록 전세권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특이하게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렇다 보니 예전에는 임대인들이 이 일정 보증금을 다 초과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형해화됐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예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니까 일정한 금액이 초과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적용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 즉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바로 이 예외 포인트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주택임대차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었죠. 보증금액 수가 얼마에 따라 적용되냐 안 되냐가 없었죠. 반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법은 그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험이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보증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 그런 부분들은 임차인에게 정말 필요한 조항들이에요. 대항력,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일정한 보증금이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반대로 적용될 것 같으면서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선 변제적 효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정말 중요해요.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법은 1회 하나에서 1회에 딱 한 번 쓸 수 있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
10년이나 어떤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럼 2번 2회일 수도 있고 3회일 수도 있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기간입니다. 상가 건물 임차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상가에 있어서는 임대차 기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상가 건물 여러분이 임차인 입장에서 어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계약 기간이 길게 채택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짧게 채택할 것 같습니까? 내가 영업해서 자신이 있으면 길게 갈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일단 짧게 해보고 잘 되면 갱신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년이에요. 통상적으로는 2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2년이란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갱신을 해야 하잖아요. 계약을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약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사가 합치가 돼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만일 임대인이 거절을 하게 되면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택은 계약의 갱신이 거절되면 그냥 이사를만 가면 돼요. 아무리 비싼 이사 비용도 딱 보여주는 금액이 한정됩니다. 그런데 상가는 달라요. 단순히 이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업 목적으로 무언가를 단순히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음식점이든 카페를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면 초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투입됐던 시설비 명목의 비용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을 한 거고, 상가 건물 임대차법상에서 톱랭크입니다. 임차인 보호에서 강력한 규정이. 주택 임대차법은 사실 그냥 기간 연장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안 하면 그냥 이사 가지 그런 마음인데 상가 건물 상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규정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가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임대인들도 나름의 준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게 되면 차임 증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주택 임대차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하나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권리금이에요. 임차인은 어떠한 영업을 위해서 시설비도 투자하지만 자기의 노하우를 갖춰서 명성을 올리는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형의 가치도 상당히 중요해요. 어디에 가면 굳이 맛집이 있다, 그 얘기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중에 또 다 설명을 하겠지만 권리금을 받으려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임대인,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 구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은 임대인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을 겁니다. 권리금을 주는 사람은 누구다? 새로운 임차인이에요. 근데 새로운 임차인은 뭐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만이 약속한 권리금을 줄까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새로운 임차인은 당연히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조건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만이 새로운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줄 겁니다. 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임대인이 방해하게 되면 임차인은 보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가로수길이나 아니면 홍대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유명한 집이라면 서로 들어오려고 해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는 규정을 둔 겁니다. 방법은 겁니다. 어차피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는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법은 어떤 말이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해수기회, 그런 권리금 해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목으로 권리금 해수,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액을 받는 것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보장 규정은 이런 겁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이제 그런 구조로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조항이 나왔을 때는 대단히 기대감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생각만큼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 감감히 생각 보니까 이제 잠깐 이제 실무적 얘기를 들으면 권리금이라는 게 이게 문제되는 경우가 딱 눈에 보이더라고. 어떤 경우냐면 자 강남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단계를 나눌게. 1단계, 2단계. 여기 강남이라면 딱 역세권이에요. 그럼 권리금 비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지역에서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임대인도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강남에서 역세권에서 어떤 임대차 기업 임대인들은 자기 자신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고정적으로 수익을 잘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회수기의 방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권리금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즉 장사가 잘 안 된다.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새로운 임차인한테 줄 그런 상황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임차인 또한 권리금을 받고 나갈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어떤 경우냐? 2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들. 이런 경우에 종종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접근할 때 판사님들은 되게 꼼꼼하게 엄밀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짜고 치는 고소비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판사님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엄격하게 보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을 조항을 통해서 손해배상 책임 청구 소송할 때 그 손해의 기준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약정한 금액과 감정평가한 권리금액이에요.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근데 약정한 금액과 감정평가한 권리금을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낮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산정을 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은 빵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권리금을 이제 감정평가한다니까 딱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쉬워요. 특히 KB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시세를 감정평가하지 않도록 믿어줘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권리금의 감정평가는 최근에 이루어졌고 과연 어떻게 할지 지침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산정 방식은 주변의 어떤 감정평가는 주변의 시세를 참고해서 하는 건데 권리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의 세무자질이나 영업활동,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고 평가하는 건데 사실상 어떤 금액을 평가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영원이 나오고 실제로 판결문에 영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조항을 통해서 활용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그래요. 그래서 지침, 이제 실무가들한테 유심히 보면서 살펴면서 의미 있는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 어떠냐면 약국이었어요. 약국의 경우는 공단을 통해서 나오는 금연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험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억 단위, 1억 정도의 어떤 권리금이 산정된 경우가 있지만 그 밖의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는 높았지만 현실에서 활용되는 예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유용하게 써먹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욱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인 사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울 텐데 지금 정당한 사유에 그 사유를 활용하다 보면 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조항은 예상과 달리 활용도가 떨어지는 조항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일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자 이렇게 이게 크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강남 그 다음에 애매한 경우 권리금을 줄 만한 사항이 아닌 경우 이렇게 세워서 세하시면 실무적으로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적용 범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볼까요? 33회, 32회, 28회. 항상 내년에 올해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합니다. 일단은 초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먼저 알게 대통령 정하는 보증금액이 얼마인지를. 자, 또 하나 이제 서울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서울은 얼마예요? 9억 원. 그 다음에 수도권 감일 억제 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광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이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는 5억 4천만 원, 기타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969 5437. 서울은 대표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하고 수도권 감밀은 어쩌면 관계 수도권 정비법을 보셔야 돼요. 수도권이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그게 되면 뭐 부천시, 뭐 안양시, 광명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용인시, 하성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제 나왔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어디만 오냐면 부산광역시가 6억 9천만 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종 5억 4천만 원. 사실 법령을 보고서 봐야기 때문에 그럴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기타 지역 3억 7천만 원. 근데 기타 지역이 나온 경우는 없더라고요. 세종까지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출문제 볼 겁니다. 서울, 부산광역시, 세종시 정도는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것도 외웠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원하시면 당연히 해서 나쁠 건 아니죠. 자,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상가금은 보증금과 월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 정하는 보증금액 이걸 정할 때 어떻게 한다? 차임이 있을 경우는 월 단위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이다. 이것도 정확하게 당연히 시험은 이렇게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혼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월 단위 차임에 얼마 곱한다? 100을 곱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액 산출할 때, 이 계산을 할 때,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볼 겁니다. 자, 요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정의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십시오. 먼저 대항력. 대항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조항. 자, 대항력 한번 나왔고요. 이게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죠. 대항력,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중요하다고 했죠. 임차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조항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세 번째가 권리금 관련 조항. 권리금 관련 조항. 네 번째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이 폐업이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 때 매출의 타격을 입은 영세한 사업자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지권을 배웁니다. 계약을 끝내려면 원칙적 계약은 마음대로 못 끝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계약 기간은.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죠. 계약이 끝나는 거려면 계약 기간이 있으면 계약 기간 준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끝내려면 그게 해지권이에요. 근데 해지는 기본적으로 합의해서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저 계약 기간 남았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만둬서 임대인이 동의하면 끝내면 합의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해지권이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해지권이에요. 근데 해지권의 사유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당사자의 약정에서 해지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 해지권 대부분 뭐냐면 이러이러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법정 해지권이에요. 그리고 특이하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뵌 것처럼 묵시적 갱신이나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해서 계약이 갱신된 거는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게 법이 정한 해지권이에요. 그런 해지권이 있으면 법에 그렇게 정한 거 있으면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약정 해지권이에요.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상가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차인이 하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될 경우 아니면 이런 어떤 개인적 사정이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어떤 해지권을 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끝낼 수 없어요. 근데 코로나 시국 때 당연히 상가 임차인은 그만두고 싶겠죠. 그럼 상가 임대 다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인은 그 오케이를 한수면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데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는 게 명약 하나 있잖아요. 명동이 그랬었어요. 실제로 코로나 때 명동은 대부분 대기업 소속의 계열사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다 나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대인 동의 못 해줍니다. 왜냐면 들어올 사람들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인은 일방적 계약을 동의가 없으면 못 해요. 그리고 보통의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때 사위 불문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정해준 겁니다. 이게 법정 해지권입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면 대항력. 자, 이게 뭐냐면 임차인 갑이 이게 대항력은 어떤 거죠? 기본적으로 나중에 배울 테지만 이사 그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대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 제3자는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권을 갖춘 이후에 양도는 당연히 법률행위 양도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의 양도 포함이 되겠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 갑이 이계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한 연체 차임을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임차인 갑이 이계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이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몇 개월 이상의 연체할 때 계약 해지권이 생기면 3개월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해지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 임차인이 단지 2개월치 상당의 차임만 안 주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병으로 받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연체 차임은 누구에게 지급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을이 임대인이고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대인 을, 임차인 갑. 그 다음에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대항력권을 갖춘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자신의 상가 건물을 누구한테 했다?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 대항력권을 갖춘 이후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 사람이 양수인이죠. 그럼 떠올릴 게 뭐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근데 기억할 거 있죠. 주택임대차법도. 그러면 임대인이 이 매매 당시에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채권이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따라갑니까? 병한테? 아니라고 했죠. 이 채권을 양수인이 가지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을과 병 사이에 연체된 차임채권에 대한 별도의 채권 양도 양수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만 이 연체된 차임채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표현한 것은 이 얘기예요. 을과 매도인, 을과 매수인 병 사이에 연체된 차임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 양수계약이 없다는 전제예요. 없는 한 연체 차임 누구한테 하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맞는 질문입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법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연체된 차임채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하고 별도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당신이 나한테 주어야 할 연체 차임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으니 그 사람한테 돈을 주세요.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해설을 보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풀었으면 일단은 이 문제를 풀려면 뭐가 있었냐면 보증금액이 9억을 초과한 상태였어요.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그러면 질문 하나 뭐였냐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대항력은 규정은 적용된다는 게 하나의 첫 번째 키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이제 이사라는 표현보다는 건물을 인도받는다 이렇게 하고 영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항 요건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인의 질을 승계한다는 건 대항 요건을 갖춘 후잖아요.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지만 대항력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살펴봤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 대항력을 갖춘 경우였습니다. 대항력권을 갖춘 이후에 매매, 즉 양도였기 때문에 양수인은 임대진을 승계한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연체된 차임채권도 넘어온 건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질문에. 하지만 연체된 차임채권은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겠죠. 어떤 약정? 채권 양도 약수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양수인 병이 임대질을 승계했다.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이 판례가 있는데 나중에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대항력 파트는 제일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잘 적용될 일이 없지만 시험에서는 나옵니다. 현실에는 어떻게 나온다? 물권, 전세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논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 대항력도 적용된다. 반대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 규정은 그렇지 않다. 즉 우선 변제적 효력은 일정한 보증금액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세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익은 아시겠죠? 요게 핵심입니다. 요것도 우선 변제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과 관련된 조항도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게 기억해 주십시오. 아, 대항력은 적용되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은 적용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되게 중요합니다. 설명하고 따로 볼 텐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제 10조 3항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뒷편에서 배울 겁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법에서 본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 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11조에 따른 범위가 뭐냐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5%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 범위란 제한이 있습니다.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이중 제10조 3항 본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반면에 자 10조 3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 이게 본문이에요. 근데 단서는 이건 단서예요. 10조 3항은 본문과 단서를 있어요. 그런데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 본문까지예요. 이 본문까지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 본문까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만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잘 아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중 제10조 3항 본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반면에 본문만 예외적으로 10조 3항 본문만 적용된다.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하더라도 10조 3항 본문은 적용된다. 그 얘기는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원칙대로 간다? 그러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특례 규정. 단서는 차임 증가 청구권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10조의 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의 경우 딱 기억하시고는
10조 사망 보부는 적용된다. 하지만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한 경우에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다. 차임 보증금의 증감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볼까요? 권리금 관련 조항. 권리금 관련 조항에서도 이제 배우겠지만 적용이 된다는 거. 다만 이제 참고로 할 게 뭐냐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사임기의 차임액이 다른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잠시만요. 차임의 연체와 해지도 자, 권리금 관련 조항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차임 연체와 해지의 조항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조항이에요. 주택임대차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기예요.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는 3기라고 돼 있어요. 중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2기의 차임에 달할 때는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효력 규정이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문에 따라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쓰는 표준 계약서는 다 3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2기였거든요. 2기 뭐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2기였기 때문에 오래전 계약서에는 2기인데 지금은 3기입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또 볼까요? 그럼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도 적용된다는 거. 지금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차임 연체와 해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임차인에게 이제 법정 해지권을 줬죠. 이게 보면 이게 감염병 예방,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총 3개월 이상은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이 중대한 부분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코로나 때 아시겠죠? 다만 이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바로 해지권 행사에서 상대방이 받을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언제? 3개월이. 야, 그래도 임대인도 어려운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든 3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에 후속 임차인을 구하라는 취지인 겁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조항이겠죠. 왜냐하면 감염병 예방이 적용되는 경우니까요. 자, 잠시 이제 방금 전까지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달달달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